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노아의 세 아들로 설명합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입니다. 전통적으로 셈은 중동으로, 함은 아프리카로, 야벳은 북방으로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한 야벳 계통의 특징이 놀랍게도 북방의 기마 민족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방 민족의 흐름이 스키타이, 흉노, 선비를 거쳐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한민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2020년 런던 대형박물관에서 열린 고대 민족 이동 전시회에 이상한 질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어디로 갔는가? 관람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성경 이야기가 왜 박물관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전시 기획자는 진지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세 갈래로 나뉘었다는 성경 기록이 실제 민족 이동 패턴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거예요. 셈은 중동으로, 함은 아프리카로, 야벳은 북방으로. 전통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요. 동방 끝에 사는 민족들은 어느 계통일까요? 한국, 일본, 몽골 같은 동아시아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시회를 관람한 한 성경학자가 이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놀라운 가설에 도달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자랑스러운 신비의 한국인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하워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구약성서와 고대 근동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30년 넘게 성경의 민족표를 연구해왔습니다. 민족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후손들의 계보죠. 노아 이야기를 아시죠?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에게서 홍수 이후 인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해요. 누가 어디로 갔고 어떤 민족이 됐는지요. 이게 바로 민족표입니다. 고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죠. 전통적으로 세 아들은 이렇게 분류됩니다. 첫째, 셈. 셈의 후손은 중동 민족이 됐어요. 히브리인, 아람인, 아수르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둘째, 함.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계통이에요. 이집트, 구스, 가나안. 나일강 유역과 아프리카 대륙으로 퍼졌습니다. 셋째, 야벳. 야벳의 후손은 북방과 유럽으로 갔어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 이름들이 나중에 그리스, 소아시아, 흑해, 북쪽 지역 민족들과 연결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내려온 해석이에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지식입니다. 지도를 펼쳐놓으면 명확해 보여요. 셈은 중동,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깔끔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쪽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어디에 속하나요? 한국은요? 일본은요? 몽골은요? 이 민족들은 세 아들 중 누구의 후손인가요? 전통 해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동방 민족은 셈의 먼 후손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동에서 가깝고 같은 아시아 대륙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셈의 특징을 보세요. 정착 민족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자리 잡고 농경을 했어요.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빌론, 우르, 니느웨. 다 셈 계통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동방 민족은 달랐습니다. 특히 북방 민족들은요. 몽골, 흉노, 선비, 거란. 이들은 이동 민족이었어요.
초원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정착보다 이동에 익숙했죠. 이게 셈의 특징과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계통의 특징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요? 야벳이에요. 야벳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노아가 야벳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다는 표현이 흥미로워요. 히브리어에서는 넓게 하다는 뜻입니다. 야벳의 이름 자체가 확장을 의미해요. 넓히다, 퍼지다. 이게 야벳 계통의 정체성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확장하는 거죠. 민족표를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옵니다. 고멜은 킴메르인, 마곡은 스키타이, 마데는 메디아인. 이 민족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북방 초원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고대 지리학을 연구했어요. 야벳 계통 민족들은 흑해 북쪽, 카스피해 주변, 중앙아시아 초원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농경 민족이 아니라 유목 민족이었어요. 말을 타고 초원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서였어요. 유목, 기마, 이동. 이 세 가지가 야벳 계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동방 북방 민족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몽골을 생각해 보세요. 기마 민족입니다. 칭기즈칸이 말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어요. 흉노도 마찬가지예요. 기마 전술로 중국을 괴롭혔습니다. 선비, 거란, 여진. 다 북방 기마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반도도 이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부여는 북방 기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강력한 기마 군단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야벳 계통이 유럽으로만 간 게 아니라 동쪽으로도 계속 이동했다는 거예요. 흑해 북쪽에서 시작해서 카스피해를 지나 중앙아시아 초원을 따라 동쪽 끝까지 갔을 가능성이요. 전통 해석은 왜 이걸 놓쳤을까요? 유럽 중심 사고 때문입니다. 성경 해석이 주로 유럽에서 이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야벳을 유럽 조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리스, 로마가 야벳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고대 지도를 보면 다릅니다. 야벳 계통 민족들은 유럽만이 아니라 북방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북방은 동쪽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까지요. 저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 끝에 사는 민족은 어느 계통일까? 전통적으로는 셈이라고 했지만 특징을 보면 야벳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야벳 계통이 동쪽 끝까지 갔다는 증거는 없을까? 고고학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방 민족의 이동 경로, 기마 문화의 전파, 유목 생활 방식. 이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흑해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세 갈래로 나뉘었지만 그 갈래가 지리적으로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동했습니다. 특히 야벳 계통은요. 노아의 세 아들, 인류의 세 갈래. 그중 한 갈래가 북방을 따라 동쪽 끝까지 왔다면 그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저는 한반도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세우고 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벳에 대해 성경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창세기를 펼쳤어요. 노아의 축복, 민족표, 그리고 후대 예언서들까지 야벳과 관련된 모든 구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야벳을 단순히 유럽 조상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확장하고 이동하는 민족으로 묘사했어요. 북방, 말, 활, 넓은 땅. 이 이미지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고대 북방 유목 민족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성경이 민족의 성격을 예언처럼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어요. 야프트 엘로힘 레아페트. 야프트는 동사예요. 넓히다, 확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야벳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동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야벳은 확장, 넓힘을 의미해요. 이름이 곧 운명인 거죠.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 볼까요? 셈은 뭘 의미하나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명성, 명예를 뜻하기도 해요. 함은 뜨겁다는 의미예요. 각 이름이 그 민족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야벳은 확장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실제 역사를 보면 야벳 계통 민족들이 정말로 가장 넓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창세기 10장 민족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이 열거돼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 이름들이 어디와 연결되나요? 고대 지리학자들이 추적했어요. 고멜은 킴메르인입니다. 흑해, 북쪽 초원 지역에 살았어요. 마곡은 스키타이로 추정됩니다. 역시 북방 유목 민족이죠. 마대는 메디아인, 이란 북부에 있었습니다. 야완은 그리스, 이오니아 지역이에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전부 북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쪽, 흑해 주변, 카스피해 근처. 야벳 계통은 북방 벨트를 따라 퍼졌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정착 농경이 아니라 유목이었어요. 말을 타고 초원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야벳 계통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동성입니다. 에스겔 38장을 봤습니다. 마곡 땅의 곡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다 야벳 계통이에요. 에스겔은 곡의 군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함께 오되 그들이 다 말을 타며 큰 떼와 능한 군대를 이루리니. 말을 타는 민족입니다. 기마 민족이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방 극처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북방 극처. 북쪽 끝이라는 뜻입니다. 야벳 계통은 북쪽 끝까지 퍼져 있었어요. 요엘 2장도 봤습니다. 북방 군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북방 사람을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니. 이 북방 군대의 특징이 뭔가요? 기병입니다. 말 달리는 소리 같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북방 민족을 계속 기마 민족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야벳 계통과 연결시켜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북방 초원지대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초원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 몽골 초원, 만주 초원. 이 지역은 평평하고 풀이 많아요. 말을 키우기 완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기마 민족이 됐어요. 반면 메소포타미아는 달랐습니다. 강유역이라 농경에 적합했어요. 셈 계통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 보리를 키우고 도시를 세웠죠. 정착 문화였어요. 이집트와 아프리카도 비슷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비옥했어요. 함 계통도 농경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유목도 했지만 주로 정착했어요. 야벳만 달랐습니다. 북방 초원은 농사짓기 힘들었어요. 추웠고 건조했습니다. 대신 목축에는 좋았죠.
그래서 야벳 계통은 유목 민족이 된 겁니다. 유목 민족의 특징이 뭔가요? 첫째, 이동합니다. 목초지를 따라 계속 움직여요. 둘째, 말을 탑니다. 이동하려면 말이 필수거든요. 셋째, 전투에 강합니다. 기마 전술은 고대 세계 최강 무기였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이 그리는 야벳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확장, 북방, 기마. 성경은 이미 야벳의 성격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야벳 계통이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인지 추적했어요. 고대 역사서를 봤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중국 사기.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흑해 북쪽에 사는 기마 민족이라고요. 그들은 정착하지 않고 마차에 살며 이동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유목 생활이었어요. 요세푸스는 마곡을 스키타이와 동일시했습니다. 야벳의 아들 마곡이 스키타이의 조상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 전통의 해석이었어요. 중국 사기를 보면 흉노가 나옵니다. 북방 기마 민족이에요.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사마천은 흉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과 풀을 따라 이동하고 성곽이 없고 문자가 없다. 완전한 유목 민족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초원을 따라 이동했어요. 그런데 흉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쪽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앙아시아에는 누가 있었나요? 스키타이입니다. 스키타이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가 흉노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만 바뀐 거죠. 저는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야벳 마곡 스키타이 흉노.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민족 이름은 바뀌었지만 특징은 같아요. 기마, 유목, 이동. 성경이 말하는 야벳의 특징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민족의 성격을 정확히 묘사한 거예요. 북방으로 퍼지고 말을 타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민족. 이게 야벳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동쪽 끝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북방 초원은 동쪽으로 끝없이 연결돼 있거든요. 흑해에서 시작해서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몽골, 만주까지요. 야벳의 후손은 땅에 머무는 민족이 아니라 북방을 따라 이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민족의 운명을 예언처럼 보여준 겁니다. 야벳의 특징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구체적인 민족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고고학, 역사학, 유전학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흑해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초원지대를 따라 민족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밝혀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북방의 민족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며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스키타이가 흉노가 되고 흉노가 선비가 되고 선비가 동쪽으로 계속 갔어요.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속된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키타이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흑해, 북쪽 초원을 지배한 민족이에요. 헤로도토스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유목 민족이었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뛰어났어요. 스키타이의 영역은 광대했습니다. 흑해에서 카스피해, 심지어 중앙아시아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들은 정착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여름에는 북쪽 초원,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갔죠. 고고학 증거를 봤습니다. 스키타이 무덤이 시베리아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파지리크 고분이 유명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들이 놀라웠어요. 말 갑옷, 황금 장식, 문신한 미라.
전형적인 기마유목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이후 스키타이가 역사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갔을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궁금해했습니다. 멸망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동쪽에서 새로운 민족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흉노입니다. 흉노는 기원전 3세기부터 중국 북방에 등장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자세히 나와요. 그들은 몽골 초원에 살았고 기마 전술로 중국을 괴롭혔습니다. 흉노의 특징을 보세요. 첫째, 유목 생활. 정착하지 않고 이동했어요. 둘째, 기마 전사.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능했습니다. 셋째, 강력한 군사 조직. 수만 명의 기병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스키타이와 똑같습니다. 생활 방식, 전투 방식, 사회 구조. 모든 게 일치해요.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학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최근 고대 DNA 분석이 발전하면서 민족 이동을 추적할 수 있게 됐어요. 스키타이 무덤에서 나온 유골과 흉노 무덤에서 나온 유골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유전적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유사성을 보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스키타이의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흉노가 됐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흉노가 100% 스키타이는 아니에요. 현지 몽골 민족과 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 집단, 지배층은 서쪽에서 온 기마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기록을 보면 흉노가 서쪽에서 왔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사기에는 흉노의 선조가 하나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중국 중심 해석이고요. 실제로는 서쪽 초원에서 왔을 거예요. 흉노는 기원전 2세기에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묵특 선우 시대예요. 그는 동호를 정복하고 월지를 몰아냈습니다. 몽골 초원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기원 후 1세기경 흉노가 분열됩니다. 남흉노와 북흉노로 나뉘어요. 남흉노는 중국에 귀순했고 북흉노는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부는 유럽까지 갔어요. 훈족이 그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동쪽에는 뭐가 남았나요? 또 다른 민족이 등장합니다. 선비예요. 선비는 흉노가 약해진 후 몽골 초원을 차지했습니다. 2세기부터 4세기까지 북방을 지배했어요. 선비의 특징을 보세요. 역시 기마유목 민족입니다. 생활 방식이 흉노와 같아요.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초원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선비가 자주 나옵니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모두 선비와 관계를 맺었어요. 선비는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 왕조들이 무서워한 존재였습니다. 선비도 결국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5호 16국 시대에 중국 북부에 여러 나라를 세워요. 전현, 후현, 북위. 이게 다 선비 계통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요. 유연, 돌궐, 몽골. 계속 이어집니다. 북방 초원에서는 끊임없이 기마 민족이 등장했어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스키타이, 흉노, 선비, 유연, 돌궐, 몽골.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아요. 기마유목 문화입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분열. 큰 부족이 쪼개지면 각자 다른 이름을 쓰게 돼요. 둘째, 현지 민족과의 융합. 이동하면서 다른 민족과 섞이면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 활, 초원. 이 세 가지는 계속 유지됐습니다. 이게 북방 민족의 DNA였거든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그렸습니다.
흑해, 카스피해, 알타이 산맥 몽골 초원 만주.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이 선을 따라 문화가 전파됐습니다. 기마 기술, 활쏘기, 유목 생활 방식.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갔어요. 고고학 증거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스키타이 스타일의 무기가 몽골에서 발견되고 흉노 스타일의 장식이 만주에서 나타나요. 문화적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언어학도 참고했습니다. 알타이 어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한국어가 같은 어족이라는 이론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유사성은 분명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이 언어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입니다. 북방 초원을 따라 언어가 전파됐을 거예요. 북방의 민족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계속 이어졌어요. 스키타이의 후손이 흉노가 되고 흉노의 후손이 선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더 동쪽으로 계속됐어요. 북방 민족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던 유목 민족이 어느 순간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세우고 도시를 만들고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였어요. 부여가 그 첫 사례였습니다. 북방 기마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정착 국가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고구려가 이어받았습니다. 강력한 기마 군단을 가지면서도 영토를 확보하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이동 민족에서 정착 국가로. 이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특이한 곳이에요. 초원과 산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서쪽은 몽골 초원이고 동쪽은 산악지대예요. 북쪽은 시베리아 산림이고 남쪽은 한반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환경이 뭘 의미하나요? 유목과 정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초원에서는 목축을 할 수 있고 강 유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순수 유목 민족은 정착하기 어려워요. 초원만 있으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하지만 만주는 달랐습니다. 송화강, 랴오허강 유역에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농경이 가능했습니다. 부여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 기록이 나와요. 부여는 현도군 북쪽 천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지린성 일대예요. 부여의 특징을 보세요. 첫째, 하늘 숭배. 부여는 천재의 후손을 자처했어요. 동명왕이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북방 민족의 전형적인 신화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둘째, 제사 중심 국가.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의식을 열었습니다. 12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도 북방 문화입니다. 스키타이, 흉노 모두 하늘을 숭배했거든요. 셋째, 기마 문화. 위서에는 부여가 말이 많다고 기록돼 있어요. 좋은 말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명마의 산지였던 겁니다. 이건 초원 유목 문화의 연장이에요. 넷째, 사출도 체제. 부여는 동서남북에 사출도를 뒀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국가가 각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게 유목 부족 연맹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부여는 순수 유목 국가가 아니었어요. 농경도 했습니다. 오곡이 잘 된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여는 유목과 정착을 결합한 최초의 국가였어요. 북방 기마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농경 기반을 갖춘 겁니다. 왜 부여에서 이런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환경 때문입니다. 만주는 순수 초원이 아니에요. 강 유역에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온 유목 민족이
여기 도착했을 때 선택을 해야 했어요. 계속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정착할 것인가. 부여는 정착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유목 문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말을 키우고 기마 전술을 유지했습니다. 이 균형이 부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고구려를 봤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어요. 삼국사기를 보면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해 고구려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부여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한 거죠. 고구려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강력한 기마군단.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의 기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나라, 당나라의 대군을 격퇴한 힘이 바로 기마 전술이었습니다. 안시성 전투를 보세요. 당 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하지만 고구려 기병이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결국 당군은 굶주리며 후퇴했죠. 이게 기마 전술의 위력이에요. 둘째, 하늘 숭배. 고구려도 천손의식이 강했습니다. 주몽은 천재의 손자예요. 광개토대왕 비문을 보면 천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이 통치의 정당성이었어요. 셋째, 제천의식.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부여의 연고와 같은 성격입니다. 북방 유목 문화의 전통이죠. 넷째, 산성 중심 방어. 고구려는 산성을 잘 활용했어요. 평지에서 기마전을 벌이다가 불리하면 산성으로 후퇴했습니다. 이게 유목 전술과 정착 국가 전략의 결합이에요. 고구려 고분 벽화를 봤습니다. 무용총, 각저총, 수렵도. 여기 그려진 그림들이 흥미로워요. 말 타는 모습, 사냥하는 장면, 활쏘기 등등. 전부 기마 유목 문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렵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귀족들이 말을 타고 사슴을 쫓는 장면입니다. 이게 몽골이나 스키타이 문화와 똑같아요. 유목 민족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의복도 주목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바지를 입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포를 입었거든요. 바지는 기마 민족의 옷이에요. 말 타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스키타이, 흉노, 선비 모두 바지를 입었습니다. 고구려도 같았어요. 이게 북방 문화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언어도 살펴봤습니다. 고구려어는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명, 인명을 분석하면 알타이 어족 특징이 나타납니다. 말갈, 압록, 게마. 이런 이름들이 몽골어나 만주어와 유사해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고구려 언어가 북방 언어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유전학 연구도 참고했습니다. 고구려 지역 고분에서 나온 유고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북방 유목 민족과 유사한 유전자가 나타났어요. 물론 한반도 토착 민족과도 섞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북방 계통의 영향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북방 유목 민족이 정착 국가로 전환한 사례다. 이동만 하던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북방 문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말, 하늘, 숭배, 제천의식, 기마 전술 다 유지했습니다. 이게 부여와 고구려를 강하게 만든 비결이에요. 이동 민족의 기동성과 정착 국가의 안정성을 결합한 겁니다. 최강의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던 북방 민족은 어느 순간 국가를 세우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부여와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한반도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부여와 고구려가 북방 계통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한민족 전체는 어떤가요? 고구려만 북방 계통이고 나머지는 다를까요? 아니면 한반도 전체가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저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민족의 성격 곳곳에 북방 초원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이동의 역사, 기마 전통의 흔적, 하늘 숭배와 제사 문화, 야벳 계통의 특징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게 일치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벳 계통 북방 민족이 동방 끝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기원 신화부터 살펴봤습니다. 단군 신화를 아시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요. 부여의 동명왕도 천재의 아들이었어요. 고구려 주몽도 천재의 손자였습니다. 몽골도 비슷해요. 칭기즈칸은 탱그리의 아들을 자처했습니다. 북방 민족은 모두 하늘 출신을 강조해요. 왜일까요?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늘 봅니다. 막힌 게 없으니까요. 하늘이 가장 큰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 숭배가 생긴 겁니다. 한민족도 같았어요. 단군은 환웅의 아들이고 환웅은 환인의 아들입니다. 환인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에서 시작된 민족이라는 정체성이죠. 이동의 역사를 봤습니다. 한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전통적으로는 북쪽에서 남하했다고 봅니다. 고고학 증거도 이를 뒷받침해요. 신석기 시대 유물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파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에요. 시베리아, 연해주, 한반도 순서로 퍼졌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더 명확해요. 비파형 동검이 만주에서 한반도로 내려왔어요. 고인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확산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철기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세형동검, 철기 문화가 만주에서 한반도로 전해졌어요. 부여와 고구려가 남하하면서 문화를 가져온 겁니다. 한반도는 이동의 종착지였어요. 북방에서 계속 내려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입니다.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수 없었어요. 바다니까요. 그래서 정착한 겁니다. 이게 북방 유목 민족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계속 이동하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정착해요. 한반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마 문화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반도에 말 문화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신라 금관을 보세요. 사슴뿔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스키타이 금관과 비슷해요. 스키타이는 황금 문화로 유명했습니다. 금으로 왕관, 목걸이, 검을 장식했어요. 신라도 똑같았습니다. 황금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신라 고분에서 말 갑옷이 나왔습니다. 천마총에서 발견된 말다래를 보세요. 천마도가 그려져 있어요. 날개 달린 말입니다. 이것도 북방 문화예요. 스키타이, 흉노 모두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마 군단으로 유명했으니까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무령 왕릉 벽화에 말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반도 전체에 기마 문화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자연 발생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온 거예요. 초원에서 말을 키우던 사람들이 남하하면서 가져온 문화입니다. 제천의식을 비교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전통이 강했어요. 단군의 제천,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전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이게 북방 문화의 핵심이에요. 몽골의 탱그리 숭배를 보세요.
하늘을 최고신으로 섬깁니다. 매년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스키타이도 같았습니다. 흉노도 하늘을 숭배했어요. 한민족도 똑같았습니다. 하늘이 가장 중요한 신이었어요. 산신, 용신도 있었지만 하늘이 최상위였습니다. 이게 북방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논란이 있지만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하는 학자가 많아요. 알타이 어족은 터키어, 몽골어, 만주어, 한국어를 포함합니다. 이 언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교차어입니다. 조사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요. 둘째, 어순이 같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이죠. 셋째, 모음조화가 있어요. 이게 우연히 같아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북방 초원 언어가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한국어가 형성됐을 거예요. 유전학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복합적입니다. 여러 계통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북방 계통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Y염색체 하플로그룹을 보면 북방 유목 민족과 공유하는 타입이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조상 중에 북방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반도 토착 민족도 있었을 거예요. 신석기 시대부터 살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청동기, 철기 시대에 북방에서 대규모 이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배층이 됐어요. 그래서 한민족은 호남 민족입니다. 토착과 이주가 섞인 거죠.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북방 영향이 강해요. 지배층이 북방 출신이었으니까요. 성격을 비교했습니다. 야벳 계통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이동성, 북방, 기마, 하늘 숭배.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한민족은 어떤가요? 이동성.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한 역사가 있어요. 북방. 맞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왔어요. 기마. 있었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 말 문화가 있었어요. 하늘 숭배. 강합니다. 제천의식이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네 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민족은 북방 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민족이에요. 물론 이게 100% 야벳 계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 민족이 섞였어요. 하지만 문화적 DNA를 보면 북방 초원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한민족의 문화와 정신에는 북방 초원의 기억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늘을 우러르고 말을 타고 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이게 야벳 계통의 특징이기도 하고 한민족의 특징이기도 해요. 10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성경 기록, 고고학 증거, 언어 분석, 유전학 데이터, 문화 비교.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 계통이 북방 초원을 따라 동쪽 끝까지 이동했고 그 마지막 장면이 한반도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가설입니다. 확실한 증거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하거든요. 야벳 스키타이 흉노 선비부여 고구려 한민족.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이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최종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야벳 스키타이 흉노 선비부여 고구려 한민족. 이게 제가 10년간 추적한 경로예요. 각 단계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첫째, 야벳. 노아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야벳의 후손이 북방으로 퍼졌다고 기록해요. 확장, 이동, 북방. 이게 야벳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둘째, 스키타이. 기원전 8세기부터 흑해,
북쪽에 등장한 기마 민족이에요. 고대 역사가들은 이들을 야베스의 후손으로 봤습니다. 요세푸스가 마곡을 스키타이와 동일시했죠. 셋째, 흉노. 기원전 3세기 몽골 초원에 나타났습니다. 스키타이가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생활 방식, 문화 유전자가 연속성을 보입니다. 넷째, 선비. 흉노 이후 몽골 초원을 지배했어요. 역시 기마유목 민족입니다. 흉노의 문화를 계승했습니다. 다섯째, 부여. 만주에서 정착 국가를 세웠어요. 북방 유목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에서 정착으로의 전환이죠. 여섯째, 고구려. 부여에서 나와 더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기마 군단으로 동아시아를 호령했어요. 북방 개통의 정점이었습니다. 일곱째, 한민족. 고구려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가 북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동의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어집니다. 지리적으로도 맞아요. 흑해, 카스피해, 몽골, 만주, 한반도.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습니다. 야벳은 홍수 직후 기원전 3000년경으로 추정돼요. 스키타이는 기원전 8세기, 흉노는 기원전 3세기, 선비는 기원 후 2세기, 부여와 고구려는 기원전 후.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적으로도 연속성이 있어요. 기마, 유목, 하늘 숭배, 이동성. 이 특징들이 계속 유지됩니다. 민족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아요. 반론들을 검토했습니다. 가장 큰 반론은 증거 부족이에요. DNA로 직접 연결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야벳의 유골이 없으니까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화적 연속성, 지리적 경로, 시간적 흐름.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과학수사에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혼합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아요. 한민족은 혼합 민족입니다. 북방만이 아니라 남방, 토착 민족도 섞였어요. 하지만 지배 계통은 명확합니다. 문화를 주도한 건 북방 계통이에요. 부여, 고구려가 한반도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한민족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세 번째 반론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한민족이 셈 계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동방 민족을 셈으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특징을 보면 맞지 않아요. 셈은 정착 농경 민족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시를 세웠어요. 반면 한민족은 이동 역사가 강하고 기마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야벳의 특징이에요. 학계 반응을 받습니다. 제 논문을 발표했을 때 반응이 나뉘었어요. 보수적인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성경을 역사에 너무 끌어들인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비교문화 연구자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민족 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들은 북방 초원을 따른 문화 전파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제 가설이 그 흐름에 맞는다고 봤어요. 한국 학자들도 만났습니다. 반응이 양극단이었어요. 일부는 국수주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족을 성경과 연결시키는 게 주체성을 해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환영했어요. 한민족이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민족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게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높인다고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건 한민족의 독창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한민족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야벳 계통이 북방 초원을 따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한반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여정인가요? 한민족은 그 여정의 마지막 주인공이에요. 한국은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북방 거대 민족 이동의 종착지였어요. 끝이 아니라 정점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여기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정착한 거예요. 만주와 한반도는 특별한 곳입니다. 초원과 농경지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유목과 정착이 모두 가능합니다. 북방 민족이 정착하기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부여가 여기서 국가를 세웠고 고구려가 강대국이 됐고 한민족이 형성된 겁니다. 지리적 필연이었어요. 최종 질문을 던집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야베스의 특징과 한민족의 특징이 우연히 일치했을까요? 북방 초원의 경로가 우연히 한반도로 이어졌을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계통이 북방을 따라 이동해 동방 끝에 도달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야벳의 축복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북방 전체로 확장하고 동쪽 끝까지 도달하고 강력한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여러분은 그 긴 여정의 후예입니다. 흑해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민족의 마지막 세대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동방 후예일지도 모릅니다.